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프랑스 해양학 박사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다가 죽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 전 세계 강대국들이 모두 조건을 달고 나왔을 때 오직 한 나라만이 조건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과연 그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 프랑스 박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꾼 그 놀라운 반전은 무엇일까요? 미국도 중국도 유럽연합도 모두 실패한 그 일을 해낸 비밀이 무엇인지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도 분명 소름이 돋을 거예요. 저는 클로에라고 합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해양학 박사 학위를 받았죠. 지금은 프랑스 대통령 직속 해양위기 대응팀에서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연구실에서 조용히 데이터를 분석하며 보내는 평범한 하루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 6시에 긴급 전화가 울렸어요. 클로에, 즉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 출발해 주시겠어요?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죠. 평소에 침착하던 분이 이렇게 다급하게 말하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남태평양 해역에서 산호군락이 대규모로 사멸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산호군락이란 산호초들이 넓게 퍼져 있는 바닷속 지역을 말합니다. 바다 생물들의 서식처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바다의 열대우림이라고도 불립니다. 단순한 백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생태계 전체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저는 서둘러 물었어요. 전체 해역의 60%가 이미 오염됐습니다. 더 늦으면 돌이킬 수 없어요. 12시간 후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그 상쾌한 바다 향이 아니었죠. 뭔가 썩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해양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본 풍경은 충격적이었어요. 한때 천국처럼 아름다웠던 바다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물 색깔부터가 이상했어요. 맑은 청록색이어야 할 바다가 탁한 갈색을 띠고 있었죠. 해양기지에 도착하니 더욱 참담했습니다. 인근 해역은 말 그대로 재앙 현장이었어요. 멀리서도 보이는 대형 어선들이 무차별적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법적 규제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었죠. 저기 봐요, 또 폐기물을 버리고 있어요. 현지 직원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어선에서 온갖 쓰레기들이 바다로 떨어지고 있었죠.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각종 화학물질까지 말입니다. 여기에 적조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어요. 붉은색 물결이 해안선을 따라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민 3천여 명이 이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어요. 어업에 종사하던 분들은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죠.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즉시 대응해야 해요. 저는 현지 해양경찰서장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장비가 부족해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경비정으로는 저 대형 어선들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정말 무력한 상황이었죠. 경비정 2척으로 수십 척의 불법 어선을 막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장비도 낡았습니다. 30년 된 구형 레이더로는 최신 어선들을 추적하기 어려웠어요. 현지 어부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부터였나요? 제가 물었죠. 3개월 전부터 급격히 악화됐어요. 처음에는 몇 척만 와서 조업했는데 이제는 수십 척이 몰려와요. 가장 나이 많은 어부 피에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40년 동안 이 바다에서 살았는데 이런 건 처음이에요. 물고기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생태계가 이 속도로 붕괴되면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TV를 켰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남해의 어느 연구기지가 뉴스에 나온 거였습니다. 순간 몇 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국제협력 프로젝트 심사위원으로 그곳에 갔을 때 있었던 일 말입니다.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프로젝트 최종 검토 단계였어요. 저는 제출된 안전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해저 지질 데이터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부분 데이터가 빠져 있네요.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측 책임자에게 말했어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다음 주까지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결국 프로젝트는 연기됐어요. 언론에서는 안전검증 미흡으로 국제 프로젝트 지연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측이 준비 부족으로 일을 그르쳤다고 생각하게 됐죠. 당시 회의에서 다른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저었던 기억이 나요. 역시 아시아 국가들은 성급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도 내심 동의했었어요. 그때의 불편한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늘 과장만 하지 실속은 없어. 사실 그때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는지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프로젝트가 연기되면서 저도 다른 업무로 바빴거든요. 하지만 첫인상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죠. 특히 국제협력 프로젝트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더욱 그래요. 신뢰관계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브라질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인도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미국도, 중국도, 유럽연합도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을 텐데,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줄 나라가 있을까 싶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달빛 아래서도 이상한 색깔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바다의 모습이 너무나 슬펐어요. 이대로 두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각국의 제안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모두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해양 위기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섰죠. 하지만 그 조건들을 하나씩 들어보니 마음이 점점 복잡해졌어요. 가장 먼저 연락을 준 건 미국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최첨단 드론 정찰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하더군요. 기술적으로는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가요? 저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4시간 연속 감시가 가능한 최신 해상 드론입니다. 불법 조업 탐지 정확도가 95%예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불법 조업 감시에는 확실히 효과적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음에 나온 조건을 듣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상 감시 기지 설치에도 동의해 주셔야 해요. 사실상 우리 해역의 모든 정보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셈이었죠. 주권 침해나 다름없었어요. 잠깐, 그러면 우리 해역의 모든 활동이 미국에 노출되는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이틀 후에는 중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베이징의 고위 관리가 직접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무상으로 최신 경비정을 제공하고 경제적 지원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지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제가 물었죠. 10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중국 측 담당자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그 규모도 상당했고요. 하지만 역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업권 우선권을 주셔야 하고 항만 관리권도 일부 이양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결국 우리 해역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주는 거였어요. 돈을 주는 대신 실질적인 지배권을 요구하는 셈이었죠. 유럽연합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브뤼셀에서 온 대표단이 직접 찾아왔어요. 우리는 같은 유럽 가족이잖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들은 프랑스와의 기존 동맹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제공하겠습니다. 기술진 파견도 포함해서요. 동료 유럽인으로서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양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문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해상법 기준을 적용해야 해요. 회의실에서 저는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회의가 이어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분명 좋은 대안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안들을 하나하나 검토할수록 문제가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조건들이 모두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겉으로는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이 뻔했어요. 프랑스 정부 내부에서도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미국 제안을 받아들이자는 쪽과 중국이 더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쪽으로 나뉘었어요. 유럽연합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결정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바다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환경부 장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매일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밤 회의는 길어졌고 결정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에도 바다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산호들은 더 빠른 속도로 하얗게 변해갔고 물고기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는 밤마다 창문 너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줄 나라가 있을까?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도 조건을 다는 게 맞는 걸까? 그렇게 한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 회의 중에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해양환경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한국이라고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죠. 왜 하필 지금 한국에서 연락을 하는 거지? 과거의 불편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김한솔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국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해양 위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해양 보건 협력을 제안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저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과거 사고가 있었던 국가에게 무슨 신뢰를 둘 수 있겠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어요. 동료들이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클로에, 일단 들어보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제안이라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어.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후 화상회의가 시작됐어요. 김한솔 국장은 정중하면서도 전문적인 태도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해양 무인 측량정, 수중 드론, 그리고 산호 보건제입니다. 모두 무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무상이라고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만난 모든 나라가 조건을 달았는데 한국만 무상이라니? 뭔가 이상했어요. 조건이 뭔가요? 분명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 저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김한솔 국장의 대답은 정말 예상과 달랐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함께 바다를 살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조건이 있겠지. 나중에 슬그머니 요구사항을 내밀 거야. 하지만 겉으로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 사양과 운용 방식을 알려주세요. 김한솔 국장은 상세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해양 무인 측량정은 24시간 연속 운용이 가능합니다. 수중 드론은 수심 500m까지 정밀 탐사가 가능해요. 기술적으로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제안한 것보다 오히려 더 앞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산호 보건제는 어떤 원리인가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생물학적 보건 기술입니다. 죽어가는 산호에 직접 주입하면 48시간 내에 회복 반응이 시작돼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아무 조건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데이터 공유나 기지 설치 같은 요구사항은 전혀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단지 바다를 살리고 싶을 뿐이에요. 성공 사례가 생기면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이렇게 좋은 조건일 리가 없어요. 분명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예요. 환경부 차관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마땅치 않은데요. 일단 더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한국을 믿기 어려웠지만 현재 상황도 절망적이었거든요. 미국, 중국, 유럽연합 모두 너무 큰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김한솔 국장에게 말했어요.
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결정하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조건이 없을까? 아니면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 과거의 기억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는 건 아닐까? 저는 밤잠을 설치며 한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만약 함정이 있다면 미리 알아내야 했거든요. 한국의 과거 해외 협력 프로젝트를 전부 조사해 보세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요. 다음 날 아침부터 자료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한국의 해외 협력 사례가 많더군요.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은 모로코 해안 복원 프로젝트였어요. 2021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 보고서를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무상으로 기술을 이전해줬더군요. 정말 무상이었나요? 저는 담당 직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모로코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6개월간 훈련까지 시켜줬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프로젝트 완료 후에도 3년간 사후 관리를 지속했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두 번째는 동티모르 해양 보호구역 사업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모든 비용을 부담했나요? 네, 기술진 파견부터 장비 제공까지 전부 한국 측에서 했어요. 심지어 장비 유지 보수까지 5년간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하더군요. 정상적인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세 번째로 확인한 건 인도네시아 산호초 복원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도 패턴이 똑같았어요. 무상 기술 이전, 인력 양성, 지속적 사후 관리까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조건이 없었던 건가? 아니면 보고서에 나오지 않은 숨겨진 조건이 있는 건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필리핀 해양학자 마리아 산토스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직접 협력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는 어땠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리아 박사의 대답은 저를 더욱 당황시켰어요. 클로에, 한국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심인 나라예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거든요. 정말요? 혹시 나중에 뭔가 요구한 적은 없었나요? 저는 끝까지 의심했어요. 전혀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심지어 저희가 요청하지도 않은 추가 지원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거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판단을 흐리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닐까? 그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혹시 과거 그 프로젝트에서 정말 한국 측 잘못이었을까? 저는 당시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오래된 파일을 뒤지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문제 삼았던 안전 보고서의 누락 데이터는 사실 제3의 협력업체가 제출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한국 측은 그것을 기다리느라 지연된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연기된 후 한국 측이 자체 비용으로 보안 연구를 진행했다는 기록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더군요. 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할수록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조건 없는 협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나라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이죠. 베트남 해양청 담당자와도 통화했어요. 한국의 지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까지 도와줬거든요. 인도네시아 환경부 관계자도 비슷한 증언을 했어요. 한국은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지원해줬어요. 심지어 예산까지 더 추가해서 말이에요. 일주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니 결론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조건 없는 협력을 실천하는 나라였어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국 해양청 담당자와도 통화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이 뭔가요? 제가 물었죠.
그들은 성과를 자랑하지 않아요.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떠나요. 하지만 남겨진 변화는 영원히 지속되죠. 정말 감동적인 대답이었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총 15개국, 23개 프로젝트를 조사했는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었어요. 모두 무상 지원, 무조건 협력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과거 그 프로젝트가 다시 생각났어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 저는 용기를 내어 당시 한국 측 실무진이었던 이철수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년 전 프로젝트에서 만났던 클로에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다음날 답장이 왔어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통화 가능해요. 이철수 박사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화상 통화가 연결됐을 때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박사님, 당시에 제가 너무 까다롭게 굴었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철수 박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꼼꼼한 검토는 당연한 거였어요. 사실 저희도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때 누락된 데이터는 정확히 무엇이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건 제3의 독일 업체가 담당한 지질조사 데이터였어요. 저희가 아무리 재촉해도 기한을 맞추지 못했죠. 하지만 언론에서는 한국 측 문제로 보도됐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프로젝트 연기는 한국 측 잘못이 아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총괄 책임을 맡고 있었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그 후에 자체 비용으로 보안 연구를 진행해서 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몇 년 동안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니.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김한솔 국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국장님,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요? 2주 후 한국에서 약속한 장비들이 도착했습니다. 수중 드론 12기와 해양 측량선 한 척이었어요. 측량선의 이름은 하늘소였습니다. 항구에서 처음 본 순간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선체부터가 범상치 않았어요. 최신 복합 소재로 만들어진 것 같았고 각종 첨단 장비들이 빼곡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입에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감탄했어요. 현지 항만 관리자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이런 첨단 장비는 처음 봐요. 김한솔 국장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김한솔 국장은 제 생각보다 젊고 진실한 인상이었어요. 과거의 편견 때문에 그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았죠. 클로에 박사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봅시다. 김한솔 국장의 악수는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조금 부끄러웠어요. 과거에 가졌던 편견 때문에 이렇게 좋은 분을 오해했다니 말이에요.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다음 날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됐어요. 현지 주민들과 함께 산고 복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주민들도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 작은 드론으로 바다 밑을 다 볼 수 있나요? 어부 피에르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직접 시연을 보여줬어요. 수중 드론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니 실시간으로 해저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화면에는 죽어가는 산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주민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다니. 우리가 30년 동안 어업을 해도 이런 건 처음이에요. 어부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수중 드론이 정밀하게 해저의 위치 정보를 시각화하고 산호 복원에 최적화된 지점을 찾아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기술 수준이 정말 높았어요. 한국 장비가 이렇게 정확했나요? 저는 김한솔 국장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한솔 국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요. 정확해야 의미가 있죠.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기술에 대한 철학이 남달랐습니다. 산호 복원제 투입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직접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죽어가는 산호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복원제를 주입했습니다. 48시간 후에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한국 측 해양생물학자가 설명했어요. 정말 그럴까 싶어서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기대감도 있었어요. 이틀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얗게 죽어가던 산호들이 서서히 색을 되찾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미약한 변화였지만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이거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현지 해양생물학자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런 빠른 회복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던 산호들이 생명력을 되찾고 있었어요. 물고기들도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불법 어선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국 장비의 정밀 탐지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24시간 감시망이 구축되니까 불법 조업이 불가능해진 거죠. 드디어 평화로운 바다를 되찾았네요. 피에르가 감격해서 말했어요. 주민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절망에 가득했던 얼굴들이 희망으로 빛나기 시작했죠. 아이들도 다시 바다에서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한솔 국장과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국장님, 왜 조건 없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동안 품어왔던 궁금증을 털어놓았습니다. 김한솔 국장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클로에 박사님, 과거는 고치지 못하지만 미래는 함께 바꿀 수 있습니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모든 나라가 함께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국장님, 사실 저는 몇 년 전 한국과의 프로젝트에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된 건데 그때 문제가 한국 측 잘못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상황을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김한솔 국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 프로젝트 말씀이시군요. 저도 당시 실무진이었어요. 그때 정말 억울했지만 오해를 풀 기회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 순간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생각하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긴급 상황실에 모든 관계자들이 소집됐어요. 위성 이미지 분석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우리 해역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담당자의 보고는 심각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쓰레기 섬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서울시 면적과 비슷합니다. 두께도 상당해서 해류를 막을 정도예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이 속도면 일주일 안에 우리 해역에 도달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프랑스 해양경비대로는 대응이 가능한가요?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해양경비대장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희 장비로는 그 규모를 감당할 수 없어요. 주변국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손을 들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이제 정말 끝이네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저도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김한솔 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소를 이용한 긴급 공동작전을 제안합니다. 저희 기술진이 전면 지원하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큰 작전을 한국과 함께 진행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텐데 과연 한국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대안은 전혀 없었거든요. 좋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저는 처음으로 프랑스-한국 합동작전을 수락했습니다. 작전 계획 회의가 즉시 시작됐어요. 한국 기술진들의 전문성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해류 분석부터 쓰레기 수거 방법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계획했어요.
먼저 드론으로 쓰레기섬의 정확한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한국 측 작전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하늘소의 대형 수거망을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제거하겠습니다. 계획을 들어보니 정말 치밀했어요.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한 것 같았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었죠. 90% 이상입니다. 다만 시간과의 싸움이 될 거예요. 자신만만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작전이 시작됐어요. 하늘소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대형 수거망과 분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플라스틱을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었어요. 저도 하늘소에 탑승해서 작전을 지휘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한국 선원들의 전문성을 보며 점차 신뢰하게 됐습니다. 이쪽으로 접근하세요. 조류가 바뀌고 있어요. 제가 지시하면 그들은 즉시 대응했어요. 완벽한 팀워크였죠. 한국 기술진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3교대로 번갈아가며 쉬지 않고 쓰레기를 수거했어요. 그들의 열정과 전문성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말하자 한국 기술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바다는 모두의 것이니까요. 당연한 일이에요. 72시간의 치열한 작업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쓰레기섬을 완전히 제거한 거예요. 동시에 해양 수온도 안정화됐습니다. 성공했어요. 작전이 완료된 순간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도 한국 선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CNN에서 한국 기술, 바다를 살리다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장식했습니다. BBC, 프랑스 24 등 주요 언론들도 연일 보도했어요.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뿌듯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그 후 시간이 흘러 유엔 해양환경총회가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프랑스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해서 한국과의 합작 결과를 발표하게 됐어요. 솔직히 정말 떨렸습니다. 전 세계 해양 전문가들 앞에서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무대에 서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어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변화된 모습을 생각하니 할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진실을 말하는 게 당연했어요.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대형 스크린에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전후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죽어가던 바다가 생명력을 되찾은 모습을 보며 청중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이 기적 같은 변화는 한국과의 협력 덕분입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조건 없는 신뢰가 바다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증명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태평양 연안 국가 대표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다를 살리겠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어요.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다른 나라들이 모두 조건을 달 때 한국만이 무조건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의 진정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말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나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는 줄이 이어졌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심지어 호주까지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브라질 환경부 장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조건이 없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진짜였어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김한솔 국장도 특별 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그의 연설은 간단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다를 지키는 친구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김한솔 국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실했어요. 리더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바다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그의 말에 모든 청중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저는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박사님, 한국의 해양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해양 외교의 미래입니다. 기술력과 진정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파트너예요.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편견을 깨뜨리고도 남을 만큼 훌륭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날 밤 김한솔 국장과 만찬을 가졌어요. 맨해튼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처음에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김한솔 국장은 웃으며 말했어요.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죠. 클로에 박사님이 보여주신 용기에 오히려 감사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국제 협력이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은 그것을 몸소 보여준 나라였습니다. 1년 후 한국 대통령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저는 현지 영접단의 일원으로 참여했어요. 공항에서 대통령을 맞이하는 순간 감회가 정말 새로웠습니다. 1년 전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던 제가 이렇게 한국 대통령을 환영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클로에 박사님이시군요. 많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확정됐어요. 앞으로 10년간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대통령의 약속에 현지 주민들은 환호했어요. 후속 기술 이전과 공동 연구 프로그램도 구체화됐습니다. 한국은 정말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박사님, 한국과 일하는 게 어떠세요?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나라예요. 그 후 저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은퇴한 후 유네스코 해양정책위원으로 추천받은 거예요. 한국과의 성공적인 협력 경험이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새로운 직책에서 저는 더 많은 나라들과 한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까지 한국의 해양 기술을 원하는 나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한국과 함께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직접 경험해봤으니까 확신할 수 있었죠. 몇 개월 후 저는 다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마지막 점검차 간 건데 그곳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해변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부들이 풍성한 어획량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1년 전 죽어가던 바다가 이렇게 생명력을 되찾다니. 클로에 박사님 덕분이에요. 피에르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을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한국이 훌륭해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때 한국과 프랑스 국기가 나란히 바람에 날리는 것을 봤습니다. 양국 국기가 조화롭게 펄럭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신뢰는 단 한 번의 거래가 아닌 세월이 만든 우정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바다를 되살리는 친구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편견의 조각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180도 바뀐 거예요.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정말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친구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한국은 전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을 거예요. 자랑하지 않고 조건 달지 않으면서 말이죠. 이게 바로 한국만의 특별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한 프랑스 박사의 마음도 바꾼 한국,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은 한국의 이런 조용한 선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길 바라시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